저는 학교 이름을 밝히기는 어려워서 A학교, 중학교죠. 중학교라는 말도 또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사회과 교사 지혜복입니다. 지금 8개월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대를 많이 와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투쟁의 의미가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는 것은 현재 딥테크 때문에 대한민국이 떠들썩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여성들 대상으로 큰 고통과 그다음 피해,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을 자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텔방에서는 또 2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텔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동안 성폭력 사안이 여러 가지 형태가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기사화되지 않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여성들도 너무나 많을 것이고요. 여성들뿐만 아니라 저는 남성들도 그런 성폭력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현상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되게 답답하죠. 어떤 경우에는 아까 지민희 총재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니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기 사진 다 지우기. 과연 이런 걸로 지금 딥페이크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가 기사화되고 나서 8월 28일 날 교육부 차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내 전담 조직을 만들겠답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들은 비슷한 형태로 또는 디지털 시대의 또 새로운 형태로 성폭력의 사안들은 다양하게 일어나고 퍼지고 더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사회가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처벌을 하겠다, 동원하고 색출하겠다, 조사하겠다, 범인을 잡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벌이 강화될수록 더 숨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교묘하고 더 엄밀한 방법으로 성폭력은 다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 사이에서 성폭력이 일어났고, 그건 우리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학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이 사회는 자본의 이익만 된다면 그 어떤 형태의 인간 파괴도 서슴지 않은 형태로 상품화되고,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 성차별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성적 대상화되면서 끊임없이 그런 성폭력에 시달리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교사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투쟁을 시작한 것은 학생들 간에 성폭력이 중학교 2학년 나이로는 제가 설문조사에서 느낀 건요, 모든 수위에, 학교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수위의 성희롱과 성추행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놀랍고 미안했던 것은 그게 2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이었어요. 상담 부장으로서 아이들 좀 저도 이제 정년이 많게 남지 않아서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좀 살고 싶었습니다. 연령이 많은 교사가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떠나야 된다, 그래서 명태바람이 막 불고 이러는데 저는 거꾸로 갔습니다. 아이들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자. 저도 행복하고 아이들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애들 바꿔가면서 떡볶이를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동안 좀 친해지기 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학교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누구에게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사안들은 거의 다 덮였고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늦게 알게 된 건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하고 아이들과 함께 해결에 나서기로 약속을 했었던 겁니다. 아이들의 모습은 저는 처벌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성교육이 거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훨씬 더 온라인상의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었고 학교 안에서의 성교육은 30년 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중앙에서 방송을 틀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장기에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실에서 영상을 하나 틀면 교실에서 우리는 딴짓을 해도 됩니다. 각자 알아서 수다도 떨고 자기도 하고 그런 식의 성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한 번이었다가 1년에 계속 그 성평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그 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2번을 합니다. 그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의 형태고요. 또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생겨난 것은 보건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업을 하는데요. 거의 생물학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보건교사는 본래 업무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관점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는 땜질식으로 그렇게 보건교사를 동원합니다. 이것이 학교 안에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 교육이라는 것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A학교에서 벌어진 이 사안을 통해서 학교 안에 성평등 교육과정이 포괄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이들이 계속 똑같은 행위가 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피해받은 아이들 바람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과를 받고 싶어 했고 그 행동이 멈추길 바랐습니다. 남학생 아이들과 정말 서로 안전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학교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뉴얼대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는 교육을 하고 싶었으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한 다음에 벌어지는 것은 처벌도 교육의 일종, 교육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거의 80%의 여학생들이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안에 전체적인 그 전문가를 모셔다가 제대로 된 성교육이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한 번이 아니라 3번 정도는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시급하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신고를 했더니 학생의 이름이 반드시 특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낸 6명의 여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신고를 했는데요. 문제는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그거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되는 교사가 가해 학생들한테 피해 학생들 이름을 다 말해줬습니다. 누가 어떻게 너의 이름을 썼다. 그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남학생 아이들은 몰려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책상 발로 차고 야유하고 결사대를 조직한다고 운동장에서 으쌰으쌰 하고 근데 학교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면 남학생들을 불렀습니다. 당분간 여학생들하고 얘기도 하지 말라. 그리고 학교장은요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니들 시험기간 다가오니 시험 공부나 해라. 그리고 이런 행동하면 학폭으로 처리할 거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시급한 전문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양상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에 학교 안을 지금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되고 해결 방안이 지금 근본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민원을 넣었더니 다 덮었습니다. 학교 안에 아무 문제 없다. 위반한 것도 없다. 그렇게 하여 또다시 식육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권센터에서 나와서 8개월 만에 겨우 공고 조치가 내려왔는데요. 그 과정에도 엄청나게 교육청을 찾아다니면서 싸우고 농성하고 물론 제가 거의 혼자 하다시피 진행을 했는데요. 문제는 또 이런 겁니다. 겨우 공고지치가 나와서 이제 그러면 학교 안에 그 공고지치를 이행이 되면 조금이라도 학교 안에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이행되도록 감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쫓겨났습니다. 학교 안에는 아이들 도와줄 분이 안 계십니다. 학생들은 처음에 성폭력으로 인권침해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조서과정이 또 당하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저의 교권, 저희 노동권이 또 짓밟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온갖 용비어, 공격,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출근하다가
교문 앞에서 학교를 들어가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인권 상황 속에서, 인권 침해 상황 속에서요, 제가 선택한 길은 쫓겨난 부당정부된 학교로 가든지 도망가는 거죠. 동료 교사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했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평생 도망을 가면 이 기억과 이 상황으로부터 저는 벗어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텐트 하나 들고 가장 추운 날 시계점 앞으로 가서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인권운동 네트워크에서 명숙동지가 함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마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조직의 보호를 받지도 못했고 조직의 지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홀로 싸움을 시작을 해야 했고 연대 동지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싸움을 지속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권운동 네트워크의 존재의 가치이고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부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기 전에 그러면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지향이 무엇일까 좀 찾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동지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비정규 취재하면 거기에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철폐 주장을 하면 거기에 또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수자 또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바람이 있고 바람이 불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향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이 시대에서 중요한 두 가지 지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부장제,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였습니다. 결국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운동의 방향에 바람이 있었습니다. 동지들 여기에 오신 거 굉장히 바람, 지지, 응원하는 거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오신 거죠? 네. 정말 훌륭한 지향을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곳곳에 인권이 침해되고 그리고 차별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곳에 인권운동 네트워크가 항상 함께하고 있어서 저도 후원자가 되었고요. 이런 활동들이 지치지 말고 정말 꿋꿋하게 열심히 지속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후원 행사 성대하게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시간 주셨는데요. 식유인청 앞에 가끔씩 들러주세요. 멋지게 발언해주신 우리 제복 동지 힘내시라고 우리가 제복 힘내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